자, 이번 시간에는 RNA-seq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 분석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때 그 RNA-seq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시료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조직, 샘플, 세포 등한테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는 NGS 기술이다. 뭐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량을 측정하고 나면 그 유전자의 발현량은 이런 식으로 2차원의 매트릭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컬럼에는 샘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 로에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뭐 1번이 샘플 1번에서 어느 정도의 발현량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진 익스프레션 매트릭스에 표현이 돼서 우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차발현 유전자 분석, 그 디퍼런셜 진 익스프레션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이 데이터에는 조금 더 많은 그런 변수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in case 어떤 경우에는 more variables inherent in your dataset.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셋 안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잠재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샘플이 예를 들어서 뭐 knockout 마우스 데이터라고 할 때 vs wild type 이다라고 하면 지노타입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이 지노타입에 대한 정보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너카웃 쥐들은 뭐 굉장히 주령이 그러니까 에이지가 어리다든지 혹은 엄청 나이가 많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타임 포인트 같은 정보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데이터 안에는 뭐 여기서는 제가 그냥 예시로 이런 시간에 대한 것들만 드러났지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성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약물을 투여한 군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약물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가장 간단한 실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qPCR을 대체하는 정도로 그냥 실험을 하시는 분은 뭐 세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하지만 또 요즘에는 뭐 RNA-seq 데이터 굉장히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비교들 말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실험군, 비교군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변수들이 들어갈 수 있다, 변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때 배웠듯이 그 DEG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변인들을 통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싶은 실험군, 가설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가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변인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분석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보도록 하죠. 자, 아, 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심장의 그 발달인데 그래서 first trimester는 임신 후에 이제 한 10주 정도 되는 그런 태아의 상태,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first trimester. 그러니까 trimester라고 하는 건 세 번의 기간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 초기, 중기, 후기, 뭐 임신 그 태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first trimester의 심장이 있고 second trimester의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adult의 심장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심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약간 TMI지만 왜 교수님 third trimester는 없나요? 왜 이세 번째는 없나요? 보통 이제 first나 second는 자연유산이 되거나 뭐 안타깝게 뭐 낙태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third trimester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연구들에서 third trimester의 데이터도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비교가 first, second, 그다음에 이제 성년의 이 심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료가 몇 개 정도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정도가 있고, 여기는 한 10명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애덜트는 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전자의 발현량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로가 샘플이 되고, 이 컬럼이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변환을 시킨 건데, 이렇게 해서 변환했던 정보들을 보시면 이 유전자들 각각이 있고 이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매우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 유전자 발현량의 그 내용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시면 퍼스트 트라이미스터의 이제 그 유전자 발현량이 여기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묶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세컨드 트라이미스터도 비슷한 것들끼리 묶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애덜트 묶이는 것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 발달 시기마다 이 유전자 발현량이 묶이는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특정한 몇몇 유전자들이 비슷한 발현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애덜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덩어리에 있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높게 발현을 하고 여기는 떨어지고 그죠? 여기는 높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힙맵이 뭐 보통의 힙맵보다는 아주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패턴들이 이제 내재한다는 거죠. 그죠? 내재. 여기도 내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유전자들이 이 패턴들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들의 발현량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패턴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1번에 있는 유전자들은 뭐 선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각각 이제 선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뭐냐면 굉장히 초기에 태아 이상을 많이 발현했다가 성년에서 이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클러스 2번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완만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클러스터 3번은 임신 이 세컨 트라이미스터 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그죠? 이거는 그냥 쭉 떨어지는 경우. 뭐 1번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미묘하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5번도 3번이랑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떨어지는 정도가 엄청 크진 않고 클러스터 6번은 그냥 상향, 클러스터 7번은 상향하는데 여기서처럼 15, 20주에 이런 업앤다운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거. 클러스터 8번은 태아 때 발현되지 않다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애들때 높게 발현되는 이런 경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유전자의 발현량이라는 게 굉장히 비슷하게 어떤 특정한 이 변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각각의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 약물을 처리했다라고 할 때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뭐 환자들의 데이터를 뭐 암 환자의 데이터를 쫙 수집했다라고 했을 때 그 특정한 암 환자, 그러니까 암종 내에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는 그런 암 환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유전자 발현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뮤테이션의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메오스타시스의 프로파일이라든지 면역세포의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유전자 발현량이 묶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유전자의 클러스터들이 나타나는 건 결국에 이 유전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가, first trimester 때 많이 발달했다가, 성년이 됐을 때 거의 발현량이 되지 않은, 리프레션이 되는 이런 유전자들은 당연하게도 초기 단계에 액티베이션이 되는 이런 심장 내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생물학적인 회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제가 여기서 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해지 오브 시그널이라든지 뭐 윈트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식의 초기 발달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일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디이즈 분석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이즈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랑 나머지를 비교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랑 얘를 비교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비교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가 다양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여긴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미묘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DEG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얘기 이제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 요인들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 여러 가지 변수에는 이런 식의 유전자들의 기능이라든지 회로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인가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세포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넣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싱글셀 데이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아니라 셀 단위로 들어가면 그 셀들이 갖고 있는 같은 셀 타입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혹은 특정한 그런 그, 전사 조절 인자, 그러니까 트랜스크리션 팩터처럼 같은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조절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삭스2가 얘네들한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뭐 클러스터 2는 SP라고 하는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제 이 패턴들이 그대로 이제 진 익스프레션 상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에 얘만 존재하거나 얘만 존재하거나 얘만 존재하거나 얘만 존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1, 2, 3, 4가 다 존재할 수도 있고 1, 2, 4가 존재할 수도 있고 1, 2, 3이 존재할 수도 있고 1, 2가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포인트는 이런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통계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셋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하이 디멘셔널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할 때 이런 식의 2차원의 스캐터 플러스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유전자 발현량을 넣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지워봅시다. 자, 여기다가 넣어보죠. 여기다가 타임을 넣고, 그죠? 타임을 넣고, 여기다가 유전자 발현량을 이렇게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디엔가는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게 하나의 이제 2차원의 하나의 그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티슈에 따라서, 그죠? 익스프레션의 발현량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2차원이 또 다른 2차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티슈를 넣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진 펑션도 있고 셀 타입도 있고 레귤러토리 엘리멘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말고 4차원, 5차원, 뭐 6차원, 7차원 뭐 엄청나게 많은 차원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굉장히 여러 명한테 데이터를 구득하고 나면 그 데이터는 결국에 여러 가지 차원의 그런 변수들이 존재한다. 즉,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셋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내재적인 정보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가설이 있죠.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가설. 유전자의 발현량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형태의 발현량의 양상을 보인다. 그죠? Genes with similar expression pattern이라고 하면 어 당신의 이렇게 비슷한 유전자 발현량의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 유전자들이 같이 레귤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타이틀리라고 넣긴 했지만, 뭐 어쨌든 같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절이 된다는 게 뭐죠? 여기서 보면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조절을 한다가 아니라 조절이 된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게 뭐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펑션이나 패스웨이, 뭐 예를 들면 같은 윈드 패스웨이다. 같은 뭐 해지오그 패스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비슷한 얘기고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의 발현량이 비슷한 거에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 이유에는 뭐 예를 들면 뭐 they may be belong to the same cell type and tissues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웠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유전자들의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레프레젠트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보려고 할 때 메소드는 뭐지? 메소드를 한번 봅시다. 이런 유전자들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메소드는 뭐냐? 그거는 바로 네트워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뭐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네트워크가 뭐냐? 연결망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A부터 F까지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할 때 A라는 유전자랑 B라는 유전자가 서로 연결돼 있다. B라는 유전자랑 C라는 유전자가 연결돼 있다. B라는 유전자랑 D라는 유전자가 연결돼 있다. 이런 식의 연결들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연결되는 이 어떤 아이템, 이런 거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혹은 단백질, 뭐, 그렇게 큰 구별을 두지는 않을게요. 유전자나 단백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나 단백질, 이런 아이템들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학문에서, 이 네트워크도 학문이 있는데, 학문, 그러니까 필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른 학문이 아니라 그 학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 디스플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런 거를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노드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vertex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조금 더 물리적인 용어고 왜냐하면 네트워크 바이올로지가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이 연구 학문이기 때문에 디스플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그래프 시어리, 그러니까 그래프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래프 이론, 뭐 이게 사실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네트워크 학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유전자나 단백질을 우리가 노드라고 한다. 노드. 그래서 노드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럼 노드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인터랙션이 되어 있는가? 이 인터랙션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걸 찾아야 되겠죠. 찾으려면 사람들이 그 찾는 방식에 따라서 구현되는 네트워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피지컬 인터랙션, 실제로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붙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거를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붙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단백질을 뭐 IP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화학적인 실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단백질들이 서로 붙는지 안 붙는지 같은 것들을 에세이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별 연구자가 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나왔던 연결들을 이제 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인터랙션이 되어 있는 이 라인을 우리가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뭐라고 부르냐?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엣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엣지라고 부를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랑 B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A의 엣지는 하나이다. 그죠? 근데 B는 엣지가 세 개야. 얘는 조금 더 친구가 많아요. 얘는 세 명을 갖고 있어요. A는 B밖에 안 바라보는데 B는 A, D, C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인싸예요. D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싸이고, 그죠? E나 F는 또 이게 홀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 모양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 B랑 D는 소위 말해서 인싸,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 핵인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사회성이 좋은 단백질들이에요. 그 이런 단백질들이 진화적으로 되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갑자기 제가 진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을 거고 진화의 과정에서도 이런 단백질들이 계속적으로 호몰로그를 만들면서 이제 기능 조절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왜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인싸로 존재하는 허브로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대부분 트랜스크리പ്션 팩터입니다. 그죠? 우리 몸 안에는 2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들 중에 한 몇백 개 정도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은 어쩔 수 없이 얘네들과의 관계들을 많이 맺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싸 유전자들이고 뭐 여러분들 유전자 이름 중에 이런 유전자 이름 논문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EP300. 그죠? 이 굉장히 약간 보험왕 같은 유전자인데 얘는 인터랙션이 300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EP300입니다. 그 처음에부터 이런 그 인터랙션 실험에서 잘 밝혀진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하위의 인터랙션 유전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대표적인 그런 전사주자 인자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들의 관계들을 이제 표시를 한다. 그래서 바이오로지컬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여기서는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네트워크 약간 좀 TMI로 빠진 얘기인데 이 네트워크가 2000년대 초반에 1999년 2000년도 때 나왔어요. 이 알베르토 바라바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생물학 네트워크를 연구했던 건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 이제 뭐 대부분 젊으셔서 99년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9년도 때 그 인류가 종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세기 말에 대한 감성이 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Y2K라고 하는 그런 가수도 있었고 뭐 그때 이제 WWW 그 인터넷이 나오게 됐죠. 보급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000년대 초반부터 뭐 ADSL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빛보다 빠른 인터넷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그 최재민 교수님은 아마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마 어, 좀 더 늙으셨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저 잘 기억하시겠지만 네 디스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기 때 인터넷이 등장을 하니까 그 알베르토 바라바시라고 하는 물리학자 그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인터넷을 보면 몇몇 웹사이트들이 모든 인터넷 그런 하위 사이트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구글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후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야후가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최 교수님 아실 것 같습니다. 야후 말고 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쓰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야후도 뭐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야후라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들이 이렇게 가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베르토 바라바시 교수님의 생각은 이 마치 인터넷처럼 세상의 삼라만상이 이 물리학자들은 이 삼라만상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런 현상들은 사실 인터넷처럼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이룬다. 근데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그 각각의 노드가 무작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몇의 핵심적인 노드가 있고 나머지 서브 노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네트워크가 몇 함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몇 함수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노드가 갖고 있는 엣지의 개수예요. 그죠? 엣지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가 카운트인데, 그죠? 어, 몇 함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함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드들은 엣지를 하나나 두 개만 갖고 있어. 그런데 일부의 일부의 노드들이 엣지를 막 몇만 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인터넷 세상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세상의 부도 그렇죠. 세상의 그런 자본도 일부의 사람들이 뭐 몇 조씩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몇함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100명이 그 서울 부동산 아파트의 60%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이 진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사회인데 그죠? 우리 서울의 아파트의 60% 이상을 100 몇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작년에 통계가 나왔어요. 그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저도 아파트가 아직 없지만 너무 딴소리로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런 경제학, 그죠? 인터넷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몇 함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게 이제 99년도 사이언스에 나왔던 99년도가 2000년도인가 아무튼 사이언스에 나왔던 바라바시 페이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엣지나 카운트의 존재가 이렇게 모든 이렇게 이퀄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몇 함수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바라바시의 이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혹시 유전자도 그런 것이 아닐까? 유전자도 몇몇의 유전자가 관계를 독점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 언저리에 그죠?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어, 기타노, 제가 그분의 그, 퍼스트 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기타노라고 하는 교수님, 아마 기타노가 맞을 겁니다. 그분이랑, 그 다음에 리로이 후드라고 하는 두 분의 그 교수님들이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랑 시스템을 보면 거기에도 이런 형태의 그런 관계들이, 구조들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학문을 디스플린을 이제 아마 2003년도 네이처 페이퍼였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퍼스펙티브를 씁니다. 2002년인가 3년인가? 아무튼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생물학에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기 때 이제 뭐 Y2H, 그 뭐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 뭐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 인터랙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집적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 네트워크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네트워크 생물학의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유행이 약간 지나긴 했죠. 근데 그 말인즉슨 네트워크 학문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진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생과대 이현상 교수님 아마 네트워크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Y2H 뭐 이런 PPI 네트워크 전문적으로 배우신 전공하신 분이고 연세대 이인석 교수님이라든지, 뭐, 서울대 황대희 교수님, 이런 분도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 연구들 많이 하셨죠. 이인석 교수님,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페이퍼들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나왔던 이 피지컬 인터랙션을 기본으로 봤던 네트워크가 있고, 요게 이제 굉장히 메이저한 네트워크고 또 다른 메이저한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진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드는 유전자인데요. 이 엣지, 인터랙션을 디파인 하는 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피지컬 인터랙션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여기는 유전자 발현량이 서로 얼만큼 비슷한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랑 C라는 유전자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샘플들에서 얼마만큼 유전자 발현량이 비슷한지 코릴레이션을 측정합니다. 그죠? 코릴레이션 뭐 간단하죠. 피어슨 코릴레이션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각각의 선이 유전자 하나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A도 이런 발현량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유전자 B도 이런 발현량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유전자는 같은 시기 때 출현하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유전자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중국집을 간다. 근데 어떤 사람도 내가 중국집을 갈 때마다 맨날 같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스토커든지 나의 친구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같은 유전자, 같은 그런 이 출현의 빈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발현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기능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어떤 유전자는 증가를 해요. 얘가 감소를 하면 얘가 증가한다. 그러면 철천지 원수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얘가 리프레션이 될수록 얘가 액티베이션이 된다. 혹은 얘가 액티베이션이 될수록 얘가 리프레션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런 엣지 정보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기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샘플들에서 유전자의 발현량의 빈도들이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 그러면 그룹 A는 이 세 가지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패턴을 갖고 있죠. 그룹 B도 같은 패턴을 갖고 있고 그룹 C도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얘네가 같은 생물학적인 회로에 존재한다든지 같은 시기 때 나온다든지 같은 약물에 반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유전자들이 어디에서 주로 왔는지를 보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이제 셀 타입인데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 셀 타입에서 나온다. 뭐 뉴런이라고 하는 셀 타입에서 나온다. 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셀 타입이 나온다. 이런 식의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요런 것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예시를 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논문 이게 지금 2009년에 나온 게신트 앤 코노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게신트는 데니엘 게신트라고 하는 UCLA 교수님이고 코노카는 이제 지네브 코노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게신트 교수님 밑에서 포닥을 했고 지금은 이제 텍사스 어디에 계시더라? 그 사우스 텍사스 아무튼 뭐 그런 데 계세요. 베일러에 계시나? 아무튼 텍사스에 계세요. 네. 그 폭스 P1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언어 발달 유전자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이런 리뷰 페이퍼를 썼는데 뭐 지금 읽어도 굉장히 세련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는 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 어디서 이 연구를 시작했냐, UCLA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UCLA 어디에 있죠? LA에 있습니다. 그죠? 그 LA에 살았을 때 뭐 그때 말하는 그 LA인데 이 PPI랑 다르게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는 거의 2000년대, 2010년 전후로는 UCLA 사람들만 거의 썼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많이 보편적이어졌는데 거의 한 2010년, 그러니까 2008년, 그러니까 처음 개발됐던 2008년인가 그때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UCLA 사람들만 쓰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필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보다는 이 피지컬 네트워크를 조금 더 쳐줬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논문들을 읽기에는 그래서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는 싱글셀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아졌지. 그 전에는 이게 진짜 네트워크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싱글셀 데이터 나오면서 유전자 발현량이라는 게 충분히 어떠한 생물학적인 현상을 이렇게 인터랙션을 디파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WGCNA라는 방식을 누가 개발했느냐? 제가 이 개발자 이름을 여기다 안 썼네요. 이런. 이 WGCNA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이 스티브 호바스라고 하는 분이 개발했습니다. 호바스. 네. 이 동유럽의 이름이 이 서네임이 느껴지죠. 이 UCLA에 있는, 여기 A인데, 이 UCLA에 있는 통계학과에 계신 교수님이 개발했고, 이 스티브 오바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우리나라 EBS 다큐멘터리인가 거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이분이 그 WGCN에 직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오바스의 이 코엑스프레션, 이 네트워크 개념을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친구는 누구였냐? 바로 이 데니엘 게신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뭐, 이 자폐 연구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인 대가인데,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가는 아니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2000년대, 1999년도인가 2000년도에 UCLA 부임을 하고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스티브 호바스의 이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 방식을 엄청나게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연구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연구들로 20년 동안 뭐 이분 한 40편 이상의 네이처 사이언스 페이퍼, 네이처 셀 페이퍼를 썼을 텐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이 스티브 호바스의 그 논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로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그림들이 이분이 이제 통계학과 계신 교수님이기도 해서 또 그림을 좀 예쁜 걸 안 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이랑 좀 그리 쉬운 그런 레퍼런스들을 좀 여기 넣었습니다. 텐게신트 교수님이랑 반댐 이 썼던 2018년도의 리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유전자 4번과 15번이 코엑스프레션 얼마만큼 갔느냐. 얘는 별로 안 갔죠. 이 콜레이션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완전히 똑같다, 두 개가. 그러면 1에 해당을 하겠지만, 요 0에 가깝다고 하는 건 사실 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0.4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콜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유전자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 콜레이션의 엣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콜레이션의 코이피션트가 높으면, 개수가 높으면 요거를 진하게 표시하고 개수가 낮으면 이런 식으로 연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죠.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도대체 몇 점이 되어야지 이게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은 인터랙션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데 낮은 거는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컷오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몇 정도부터 인터랙션을 갈 수 있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하는 거를 여기에 이제 모델 핏을 해서 이 구조가 잘 보이는 지점들을 찾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모든 유전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모든 유전자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의 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갖는다라고 할 때, 이 유전자들의 관계에서 구조,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토폴로지가 보이는 지점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유전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200개 정도의 그런 그 커넥션을 갖는 경우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연결망들이 이 엣지의 개수가 한 200개 정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 코릴레이션의 어떤 특정한 그 이 커넥션의 평균값이 예를 들면 0.8 혹은 0.9를 넘어서는 그 지점이 어디냐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보시면 1, 2, 3, 4부터 해서 20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1, 2, 3, 4는 뭐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임의적으로 요 값들을 곱해줍니다. 이 값들을 곱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웨이팅을 주고 나서 이 커넥션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게 되는 정도를 볼 때 한 4 정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요 4를 곱한 만큼의 요 코릴레이션 값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엣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런 웨이팅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딱 나왔어. 근데 이제 사진 앱, 뭐 스노우 앱, 저는 사실 사진을 잘 안 찍어서 잘 모르는데, 스노우 앱이라는 거를 썼던 게 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앱을 보면 거기에 이제 어저스트 뭐 브라이트니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이트니스를 엄청 높이면 여러분들의 잡티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의적인 값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 유전자들이 갖고 있는 관계망에서 이 유전자들이 갖고 있는 이 엣지가 더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지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이팅을 주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인터랙션이 있던 값들은 높아지게 되고 인터랙션이 적어진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만큼의 웨이팅을 줘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엣지를 디파인을 합니다. 그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몇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표시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유전자들의 모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유전자의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티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셀 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절자, 어떤 특정한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얘네들에 가서 공통적으로 조절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그냥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고 웨이티드 진 코엑스프레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값을 곱해가지고 이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를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웨이티드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발현량의 코릴레이션 패턴,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전자들의 그런 관계들을 기술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들이 서로 묶이는 이런 일종의 연결망, 이런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용어예요. 그죠? 모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그 코엑스프레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유전자들의 모음이다.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의 패턴을 갖고 있는 모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일부의 네트워크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우리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변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는 external trace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trace라는 게 뭐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의 트레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뭐 병의 상태에 따라서 묶이는 유전자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환자였다. 그러면 유방암 환자가 뭐 예를 들면 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대 뭐 받지 않은 환자 아니면 뭐 초기 환자 대 중기 환자 대 뭐 말기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혹은 environmental factor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약물을 처리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GCNA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RNA식이나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같은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담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GCNA의 몇 가지 주요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코릴레이션이 발생하는가를 측정을 해야 되고 얘를 웨이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를 잘 보기 위해서 웨이팅을 한다. 이 웨이팅 하는 방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클러스터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클러스터링 할 때 K민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웨이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한 그런 콜레이션의 패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찾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전자들이 비슷한 발현량을 갖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을, 이것도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WGCN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 얘를 그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듈의 이름을 모듈 1, 2, 3, 4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툴에서는 아직까지도 얘를 뭐 털코이즈가 이제 옥색이거든요. 옥색. 그 다음에 뭐 레드,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저스 전부 다 그 텍스트네요. 네, 그 제가 튜토리얼에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색깔들 여기 저 묶여져 있는 그림도 넣지 않았네. 어쨌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색깔로 표시가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제가 그 튜토리얼에도 넣어놨지만 모듈의 색깔 중에 그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는 사실 모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모듈을 만든다. 그러면 모듈에 들어가는 유전자의 개수가 뭐 평균적으로 몇백 개, 뭐 큰 거는 몇천 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몇백 개 정도 가요. 근데 그레이라고 하는 그 분류 안에 한 뭐 유전자가 뭐 7천 개, 뭐 많게는 만 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레이라는 모듈이 아니고 그레이는 사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유전자들이에요. 제가 여기는 뭐 다 속한다는 것처럼 표시를 했지만 어떤 유전자들은 코엑스프레션이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회색 분자들처럼 그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처럼 현대 사회에 개인화된 인간들처럼 이런 식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한 유전자를 그냥 통칭적으로 그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모듈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꼭 과제를 할 때마다 그레이에 대한 이 그 분석까지 해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레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넣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이제 모듈 트레이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제 모듈을 찾게 되면 이제 이 모듈이 어떠한 변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죠. 여기서 트레이시라는 표현, 아까 뭐 제가 언급했지만 이게 임상적인 표현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그런 변수들을 이제 매칭이 되는지를 봅니다. 그럼 사실 이제 모듈과 어떻게 비교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모듈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들어가고 이 유전자들이 모듈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듈을 10개를 찾았는데 유전자 한 개가 각각의 그 10개 모듈들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 1번에는 얼마만큼 기여하고 모듈 2번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그래서 그런 기여되는 점수랑
기억 값이랑 그 다음에 이 변수 값을 이제 그 리그레션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여기서 기여되는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통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아이겐 밸류 좀 용어가 복잡하죠. 아이겐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겐 벡터랑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라는 거는 모듈로 묶였을 때 그 모듈에 얼마만큼 유전자가 지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여되는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각각의 그 이 아이겐 밸류를 토대로 어떤 유전자가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허브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모듈은 유전자들의 그 그룹이다. 그래서 비슷한 발현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듈은 뭐 계속 얘기했듯이 이 유전자 발현량, 유전자들 간에 갖고 있는 코릴레이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표시하게 되고 이 모듈 각각은 기능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생물학적인 회로나 이 펑션, 기능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아마도 코레귤레이티드 될 거다. 그러니까 같은 트랜스크리션 팩터에 의해서 조절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아이겐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에 모듈에 있는 유전자 발현량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모듈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듈과 유전자의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큰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서브 네트워크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WGCNA는 이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각각의 개별의 네트워크가, 그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모듈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분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계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WGCNA는 총 8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 8가지 스텝에 대해서 스크립트로 튜토리얼을 작성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고, 이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인풋과 전 처리 과정이 필요하죠. 데이터 인풋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유전자 익스프레션 매트릭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수업 때 여러분들 연습해 본 것처럼 이 컬럼엔 샘플이 있고 로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넣고 이제 이걸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컬럼과 로를 바꿔주긴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이유는 DEG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걸 쓰시면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매트릭스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유전자 얻게 되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적은 유전자들은 삭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베리언스가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혹은 발현량이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을 나중에 뭐 제 코드로 연습을 해보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의 데이터를 할 때는 이 네트워크 모듈을 잘 찾는 그러니까 모듈의 개수라든지 모듈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적인 인리치먼트, 패스웨이 같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필터링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는 언슈퍼바이즈드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토폴로지,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찾을 때까지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좀 여러 번 학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이 분포들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에이전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계산합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전자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샘플과 유전자가 있는 매트릭스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전자와 유전자들의 코릴레이션 값을 계산한 매트릭스로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유전자 1번과 유전자 2번의 콜레이션이 뭐냐? 그럼 이제 이런 값들을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값을 일일이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코드 한 번이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에이전시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에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 스레시홀딩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웨이팅 파워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그 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땐 두 가지 방법을 WGCN에서 주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피어스 코릴레이션을 쓰고 하나는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씁니다. 피어스 코릴레이션 아마 학부 통계 수업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피어스 코릴레이션은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에서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포인트가 1, 2, 3, 4, 5, 6, 7, 8, 90, 뭐 이런 식으로 인터저가 굉장히 여러 분포로 나타나는 넓은 분포로 나타날 땐 피어스 코릴레이션을 쓰면 되고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은 이런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랭크 베이스드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리니어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싱글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기술 자체가 유전자 발현량을 1, 2, 3, 4, 5, 6, 7, 8에서 막 100, 200까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0, 1, 2, 3 아니면 뭐 많아봤자 10.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한 관계들이 아니라서 이런 관계에는 싱글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만 콜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비슷한 얘기를 썼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로부터 이제, 네트워크의 구조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토폴로지컬 오버랩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컬 오버랩 매트릭스를 이제 웨이트도 주고, 이 콜레이션 매트릭스에서 웨이트를 줘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로부터 이제 유전자의 이 유사성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듈을 이제 찾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모듈을 찾는 작업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게 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코드를 돌리면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면서 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이런 클러스터링 방법을 쓰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 그 디폴트 옵션으로도 이 WGCNA 네트워크 구축이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서 뭐 이렇게 막 내용의 디테일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TMI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TOM 매트릭스를 가지고 얼마만큼 일치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불일치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유전자들의 그런 그룹들이 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트리의 높이가 뭐 하이트가 0.99 이상이다. 0.9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 커팅을 해가지고 브랜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클러스터들을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작게 나눠지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머징하는 작업들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모듈을 디텍션을 하게 되면 이 모듈 각각에 대해서 유전자들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아이겐진을 또 계산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PCA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들이 각각의 모듈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값들을 PC 값으로 추출을 하고 이제 이거를 아이겐 밸류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차후에 뭐 트레이트 분석이나 이런 곳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듈이나 모듈 아이겐틴이 이게 사실 그냥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제가 한글로 좀 편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학생들의 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여러 과목에 대해서 보면 점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수를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면 그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 특별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묶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룹의 대표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대표 점수가 바로 아이겐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겐진을 토대로 이 학생들의 그룹이 얼마만큼 비슷한지를 여러분들이 요약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모듈 아이겐진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을 바탕으로 각각 주어진 변수들, 이런 변수들과 얼마만큼의 그런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뭐 허브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인터프리테이션 같은 것들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튜토리얼 코드에 패스웨이 계산 방법 같은 것들을 넣어뒀기 때문에 한번 코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수업 때 설명을 했지만 과제는 이 브라카 유방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사선 치료 받은 유무에 따라서 DEC과 WGCNA를 분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WGCNA 같은 경우에는 콜스프레션 모듈과 모듈 유전자 이니치먼트 패스웨이를 구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로 그레이드 글라이오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브라카로 변형을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함수만 하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과제는 뭐 사실 이제 뭐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는 게 사실 포인트는 아니고,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논문, 여러분들 졸업 논문이라든지 여러분들 SCI 논문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저의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해 볼 때 뭐 과제도 뭐 점수에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코드들, 사실 제가 거의 한 여러분들 몇 달치 걸려서 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상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여러분들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슬랙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